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백신 기술 협력 강화, 싱가포르 성명 존중 등 대내외적 성과와 과제가 평가받고 있죠. 그런데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당장 지금의 삶일 겁니다. 코로나 시국을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정말 힘든데 손실보상제 법제화는 아직도 논의 중입니다. 잠시 뒤에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측과 이 얘기 나눠보고요. 먼저 정치권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소수정당에서 두 분 나오셨습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한미 정상회담 지난주 토요일에 열렸습니다. 이제 회담이 끝난 뒤에 백신 관련해서 한미 간의 어떤 기술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대북 정책이라든지 미국 현지에 대한 어떤 투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먼저 이제 잘된 점이 어떤 게 좀 있었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하나씩 좀 꼽아줄 수 있을까요? 네, 잘된 점 성과라고 하면 저는 일단 하나만 꼽으라 그러시니까 그렇긴 한데 네. 한국과 미국의 양국 간의 문제를 넘어서서 약간 글로벌한 어떤 기여라든가 이런 문제까지도 이 의제화시켜서 다루고 그걸 위한 협력이 거기 공동선언문에 담겼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격이랄까, 국제적 위상이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인되는 그런 자리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코로나19 이후에도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번에 그 방미 성과 중에 하나는 이 백신 생산의 안정적인 어떤 토대가 마련되고 요게 또 발판이 돼서 자주적인 우리 백신 기술이 또 개발돼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네. 측면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가 되게 경색돼서 이 남북 교류와 협력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19년 이후에. 그런데 이번 공동 성명에 이제 판문점 선언이나 싱가포르 회담이 아주 명시적으로 이게 이제 인정된 토대 위에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게 양국 정상이 명령에 밝혔기 때문에 남북 교류의 협력의 어떤 물꼬가 좀 트이는데 유리한 어떤 정치적 환경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성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이번에 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미사일 자주권이 확보됐다 이런 이제 평가도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 역으로 얘기하면 저는 솔직히 제가 이 군사적인 분야에 대해서 되게 미문해서 그런지 몇백 킬로 막 이런 식으로 아주 세세하게 이런 제한을 받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게 이제 미사일 자주권을 확보한 측면이 있지만 그만큼 아직도 우리가 군사적인 어떤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는 게 또 확인된 과정이고 그래서 전작권 회수 문제를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정부나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조정훈 의원님요? 예, 저도 전반적으로 뭐 강민정 의원님에 크게 동의하고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전략적 위치와 필요한 것들을 얻었고 또 양보할 것들을 적정한 선에서 양보하면서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협상이었고 성공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전작권은 한 발자국이라도 다시 앞으로 나가고 아마 미사일 그 거리를 환수했다는 거를 얘기 안 했으면 전작권 문제나 이슈 자체도 안 될 수 있었는데 이 문제를 아젠다에 집어넣고 또 한 발자국 나갔다는 것은 저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전혀 없나요? 아쉬운 점은 일단은 약속이었고 네. 이 약속이 어떻게 실행될지 백신 글로벌 네트워크가 과연 우리 기업들에게 어떻게 또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백신들을 얼마나 직접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 또 반도체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서 미국이 우리 글로벌 소재와 부품을 산다고 하고 우리 장비 업체를 통해서 공장을 진다고 약속을 했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실행될지 악마는 디테일하다 그랬으니까 두고 볼 일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그
조정은 의원께서는 경제 전문가시니까 지금 미국 현재 44조 원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해요. 그쪽에서 이득이 나지 않으면 당연히 투자를 안 할 텐데 기업 입장에서도 이득이 있으니까 현재 투자를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일각에서 지금 우려하는 거는 아니 그만큼 국내 일자리 부분을 우리가 못 얻는 것 아니냐. 그만큼 다른 나라의 일자리가 생기는 거, 그만큼 국내에서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해득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결정은 아마 정치와 경제가 맞물리는 결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 시점, 오늘 이 시점에서 SK, 현대, 삼성이 44조를 투자하는 게 가장 적실하고 가장 필요했냐라고 하면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44조 원의 가성비를 받아낼 수 있느냐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얘기한 제가 말씀드린 그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 한국이 얼마만큼의 지분을 확보하느냐 그리고 이 44조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장비, 우리의 소재와 부품이 지금 기업들이 한국의 중견 기업들로부터 장비를 설치하고 소재와 부품을 국내산을 갖다 쓰겠다고 하면 실은 중소 중견 기업의 수출과 일자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을 넓히면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반도체 전략적 우위를 확고해야 한다라는 그런 차원은 있지만 이 44조 원을 다른 데 쓸 수는 없었냐? 언제나 있지요. 다만 남북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게 큰 걸 주고 큰 걸 받는 판이었기 때문에 큰 거를 선택한 것 치고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 좋은 결과로 이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후속 조치를 당부를 하고 있고요. 이제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지금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지금 5당 대표에게 오찬 간담회를 제안을 했고 열린민주당에서도 대표가 이제 참석을 한다고 들었는데 네, 내일요. 이후에 어떤 거를 자리에서 논의를 하고 열린민주당은 어떤 제안을 한다든지 그런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일단은 하여튼 이 정상회담과 그다음에 정상회담의 결과로서의 공동 성명서가 나오는 거는 국제적인 어떤 약속이잖아요. 네. 예, 여기서 이제 백신 파트너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공동선언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실질적인 정책으로 양국 간에 실현시킬 것인가 이것과 관련된 정당이나 국회에 또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정부는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거와 관련된 그 정책을 받쳐주는 이런 역할 하고 그다음에 제가 요번에 이제 이 한미 정상의 공동 성명서를 보면서 또 특히 이제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뭘 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 남북 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논의들이 이미 이제 짚어지고 있는데 우리 나라 안에서 해야 될 최소한의 것도 우리가 못한 건 아닌가? 예를 들면 판문점 선언이 언급이 됐는데 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우리가 아직도 못한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국내에서 좀 공식화시키고 받쳐주는 역할을 국회가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그 후속 작업으로서 각 정당이나 정부나 국회 각각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 이거를 빨리 정리해서 우리가 각각의 역할에 맞게 네.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공동 성명에 타이완 그리고 남중국해 단어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관련해서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정영 외교부 장관도 오늘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台湾问题纯属中国内政，事关中国主权和领土完整，不容任何外部势力干涉。我们敦促有关国家在台湾问题上谨言慎行，不要玩火。 우리 정부는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 공동 성명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영내 평화 안정은 영내 구성원 모두의 공통적인 희망 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미 정상 이전부터 혹시 그 미중 관계 때문에 쿼드 관련해서 압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지금 그 성명서 문구에 타이완 얘기도 들어가고 남중국해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의 압박이 아무래도 있었으니까 이 내용이 들어왔겠죠.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최소한의 표현으로 보십니까? 네,
잘 방어했다고 생각합니다. 방어를 네, 잘했다. 비교를 해보자면 미일 정상회담에 비해서 음. 중국이 민감해할 만한 사안의 수위는 훨씬 낮아졌다. 미일 정상회담에는 이제 대만, 남중국뿐만 아니라 홍콩, 신장 위구르, 티베트, 생칸쿠 열도 뭐 다 나열돼 있거든요. 민감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그렇죠. 상황이었었는데요. 중국이 뭐 이건 뭐 내정 간섭이라 거칠게 항의했죠.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톤 다운한 것이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중국 정부도 분명히 뭐 저희 대한민국 정부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미국 정부를 향한 메시지였다고 보고요. 네. 미일 정상회담의 문구와 비교했을 때 한미 정상회담 문구가 훨씬 이제 톤 다운된 문구라는 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게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중국 자체의 발언 수위도 조절해서 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이전에 그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한중 관계가 좀 악화됐지 않았습니까? 이번 상황은 그 정도로 갈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라는 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미 정상이 만났을 때 상대인 미국과 일정한 선에서 조율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우리 또 외교적으로 대응했고 조금 전에 그 중국도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자기 입장 표명을 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래 지정학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인 이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약간 긴장과 대립 이런 게 지금 이제 세계의 어떤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필이면 지정학적이기도 하고 역사적이기도 하고 아주 특수한 이 양국 간의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교 문제를 이게 국제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누가 하더라도.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우리 정용 외교부 장관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균형적인 외교를 위한 어떤 또 뭔가 이후에 어떤 방침이 세워지고 거기에 맞는 외교 정책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게 우리 생존하고도 어떻게 보면 연결돼 있는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사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국회 얘기, 정치권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손실보상제 그 입법청문회인데 지금도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지 주요 장면만 저희가 잠깐 모아봤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제한함에 있어 손실의 보상을 지원금으로 가름했다고 퉁치는 것은 기만입니다. 이 순간에도 영업 제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토록 오랫동안 보상책을 설계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대한 문제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이 버는 돈보다 정부에서 더 많은 돈을 지원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료에서. 그 소급 적용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급을 하게 될 정산이 필요하고 환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조속한 입법을 통해서 피해 지원이 제도화가 되면은 여행업 차원의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정부의 여행업 재산권 침해, 여행의 핵심이 되는 제반 사항에 대한 제한 조치로 현재까지 영업이 불가한 상황이며 이러한 영업 제한에 따른 마땅한 손실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저희 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원님, 전국 100만 여행 소상공인의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손실보상법에 여행업을 꼭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약간 울먹하시는 모습이 지금 보였었는데 지금 조정원 의원께서는 저기 지금 다녀오시는 길이시죠? 잠깐 네, 지금 방송 진행 때문에. 중인데 잠깐 방송 때문에 나왔습니다. 지금 좀 지켜보셨을 텐데 저희도 이제 안에서 방송으로 좀 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좀 실속 있는 토론 그리고 청문 과정이 지금 있는 겁니까? 네, 지금 기획재정부 이제 중기벤처부 담당자와 네. 그다음에 7분의 증인에서 이제 9분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네. 두세 가지 감정이 드는데요. 첫째는 이 소상공인들의 삶이 얼마나 지금 퍽퍽한지, 매출 제로가 어떤 의미인지, 파업을 하고 싶어도 은행 대출 때문에 파업을 하지 못하는, 폐업을 하지 못하는 분들의 마음 한편과 아직도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 소급 적용할 수 없다라는 원칙만 반복하고 있는 정부의 간극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 간격을 지금 하나씩 메꾸기 위해서 의원들이 정말 여야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음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답답한 게 이 손실보상제 관련해서 이슈를 토론했던 게 지난해부터 했었고요. 올해 초에 정부가 이제 이 검토를 공식화를 했는데 아직도 계속 논의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았을 때 좀 왜 이렇게 빨리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장벽이 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형평성인지 아니면 중복 지원 논란인 건지 아니면 이 소급 적용 자체를 반대하는 정부의 태도인 거지 뭐가 지금 가장 큰 장벽입니까? 큰 질문 두 가지일 겁니다. 누가 받고 누가 안 받나. 받으면 얼마 받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가 받고 누가 안 받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줄이려고 합니다. 직접적인 행정명령서를 받은 업체에 제한한다라고 하는데 아까 화면에서 보신 여행업의 경우는 네. 행정명령은 받지 않았지만 오늘도 대통령이 여행 자제해라. 국립공원 출입 제한하고 이런 것이 코인 노래방의 영업장 제한한 거와 뭐가 다른가라는 영업하시는 분들의 절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가 우리 정치가 최대한 넓게 손실 보상을 받는 분을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얼마를 받아야 되냐라는 문제인데 그동안 홍남기 부총리 등등의 얘기는 솔직히 얘기해서 돈 없다. 국채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건데 실은 지금 오늘 그 청문회에서 뿌린 자료가 있습니다. 네. 정부 측이 손실 추정액을 해봤는데 겨우 1조 3천억 원입니다. 1조 3천억 원 이게 정부의 공식 입장. 정부의 공식 자료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지원한 금액이 총 5조 3천, 지자체 포함하면 6조라고 하면요. 1조 3천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못할 돈은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1조 3천억 가지고 왜 이렇게 끌었을까라는 질문이 들고요. 더 허무한 건 업체별 중기부에서 지원금과 손실 추정액을 비교했는데 그들의 계산에 의하면 95.5% 이상이 손실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아서 어쩌면 환수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짝 난리가 났었습니다. 95.5%의 업체가 실은 더 받았다. 근데 이 개선 근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고 과연 이게 맞는 접근 방법이냐. 그리고 그 정부가 주장한 그 손실 뭐랄까요. 정확하게 하나씩 따진다고 선별 보상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속도감은 다 놓치고 지금 정확성도 지금 놓쳐버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하루빨리 소급 적용을 인정하고 1조 3천억 원 일학도 적은 돈 아니지만 빨리 관련되는 버팀목 플러스 신속 지급 대상자 67만 플러스 여행업, 그다음에 공연 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공연장이 다 폐쇄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게 실질적 영업 제한, 집합 제한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분들에게 넉넉하게 지원하는 법안을 빨리 만들어서 5월 정기국회가 어려우면 6월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의당에서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라는 좀 강한 목소리까지 내고 있는데 결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계속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것을 서로 자기 의견만 주장하다가 끝날 수도 있잖아요.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어떤 식으로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지금 올해 2월 말 3월 초에 사실은 네. 코로나 감염병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놨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선거하고 막 맞물리면서 이게 발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막 급하게 공동 발의를 받고 있는 중인데 요거의 핵심은 뭐냐면 당연히 손실 보상은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주정원 의원 얘기한 여행업이라든가 공연 관계자뿐 아니라 사실은 소상공업자에게 고용돼 있던 피고용인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또 실직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직접적인 어떤 법적 강제는 아니지만 그걸로 인한 파생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까지 지원을 하자. 그래서 보상과 지원을 함께하는 이런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특별법을 제가 지금 발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금 이제 국회에서 입법 청문회 진행되고 있는데 같이 좀 다뤄져서 이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저도 한마디만 좀 드리면 네. 저는 이거는 진짜로 대통령의 결단 사항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여야가 다 전원일치로 소급 적용 손실보상법 지지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산의 증액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가 없이는 상임위를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동의합니다. 이 5자의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장관의 차원에서도 이걸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재부 부총리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정권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께서 하자라고 해야 그다음부터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상임위에서 이 정도 예산이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동의한다라는 얘기를 해야 속도가 붙지. 지금 그거를 넘어가지 않고서는 이 청문회 100번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시는 거고요. 동의합니다. 자,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지금 의원님께서는 대통령이 나서는 게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정치권 이슈 또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전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과 다르게 젊은 층이 특히 부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8명의 후보군이 나왔고요. 오늘 5분씩 비전 발표회를 했다고 합니다. 잠깐 그 모습 보고 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진정한 프로가 필요합니다. 내년 3월 대선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장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전쟁 경험이 없는 장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패배를 반복한 장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모든 대선 주자를 민심의 용광로에 녹여내겠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쌓인 지혜를 이용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도탄에 빠진 국민입니다.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대선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줄 세우기, 개파 정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세대가 극혐합니다. 혹시라도 이미 전당대회에서 본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당선되면 이런 당직을 주겠다 약속하신 분이 있다면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자, 30대 이준석 후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위인 나경원 전 의원과의 격차가 12.7%포인트 차. 라는 큰 격차를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왜 이런 현상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데 과연 저렇게 젊은 당 대표가 나와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준석 그 신드롬이랄까 현상이 지금 이제 금방 화면으로 우리가 본 것처럼 경륜 있고 경험 있다고 하시는 국민의힘의 이 좀 연배 있으신 네.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이 이준석이라고 하는 카드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한 몸에 안아서 상징적인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한 번도 이준석 씨는 사실은 검증받아 본 적이 없고 또 본인 스스로 자기를 박근혜 키즈라고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도 박근혜 씨한테 감사합니다 몇 번이나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던 네. 그런 사실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지금의 현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뭔가 근거를 가지고 국민의힘당의 어떤 새로운 비전을 담아내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좀 보기 어렵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 자체에서만 나오는 어떤 신예들의 돌풍일지 아니면 정치권으로 과연 이런 게 확산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너무 좋은데요. 네. 저는 본방이 좋아요. 재방송보다. 앞에 나온 후보들은 재방송 보는 것 같아요. 뒤에 나온 후보들은 본방 보는 것 같아요. 누가 좋은지 너무 명확한데요. 네. 한 가지 아쉬운 건 여성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왜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바꿀까? 선거에 진 당은 지금 뭐 하나 이런 생각도 좀 가끔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이 자리에서 부럽다 이런 말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각 두 분께서 관심이 있는 그런 주제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수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최근에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수사하는 데에 대해서 의원님이 강력히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자, 공수처가 적어도 1호 사건이면 이런 사건을 다뤄서는 안 된다 이 의견이신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수사다 이 의견이신 겁니까? 둘 다죠. 둘 다요? 네, 둘 다죠. 왜냐하면 공수처는 사실은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에 그러니까 스스로 수사할 수 없는 사람들, 고위 공직자의 범죄 이런 강력한 권력형 범죄를 사실 수사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한 기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진보 교육감에 그것도
사실은 해직 교사의 복직 문제와 관련된 사건을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했다는 거는 그 기구의 존재 이유하고 좀 모순되는 그런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기소권도 없거든요, 사실은 공수처가. 그리고 이제 그 조희연 교육감이 인사를 한 것에 대해서 사학비리 관련 활동하다 해직됐기 때문에 복직시킨 거는 칭찬해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는 그 이유 중에는 이게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더라고 하더라도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결제 라인에서 배제시킨 게 바로 문제다라는 점을 파고들고 있거든요. 이거 자체도 그러면 말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특별 채용의 교육감의 고유한 인사권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공채를 거쳐야 된다고 한 게 2016년 박근혜 때 이 규정이 생겼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특별 채용을 할 때 그럼 공채는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규정이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차와 관련돼서 내부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특히 또 이 공무원 사회에서는요. 이 인사상의 약간의 뭐 경고라든가 아주 가볍더라도 징계가 나오게 되면 이게 굉장히 이후에 승진하는 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찬성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담당자들이 있었던 거죠. 이 담당자들을 어떻게 보면 감사 보고서에는 배제했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런 공무원 인사 문화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교육감이 오히려 배려하고 보호해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민정 의원님의 의견을 좀 들었고요. 조정훈 의원 관련해서 조정훈 의원께서는 양극화 해소 필요성을 이 자리에 나와서 자주 언급을 하셨는데 이번에 그 양극화 특위 구성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양극화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건 정부한테는 더 이상 맡겨놔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정부를 포함해서 이거는 한두 사람의 비즈니스가 아니다. 이제는 립서비스만으로는 되는 시장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가르자. 부동산 정책부터 시작해서 LTV, DTI는 양극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득 격차는 어떻게 하면 줄일까? 누구는 쉬고 누구는 쉬지 못하는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우리 정치의 핵심으로 좀 갖고 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명밖에 없는 정당의 의원이지만 116명의 의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네. 여야 모두 할 거 없이 강민정 의원님도 동의해 주셨고요. 네. 자, 이제 게임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홍남기 부총리도 양극화 지수를 만들겠다고 했고요. 이제부터 빨리 이제 특위가 만들어져서 양극화 기본법을 만들고 대한민국 양극화의 여러 가지 통계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 모두 양극화 문제를 좀 내 문제처럼 해결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역대 정권이 계속해서 이 양극화 해소하겠다는 거 기치를 내걸고서 정권을 잡았었는데 사실은 제대로 해소가 안 되고 오히려 이제 벌어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영미식 자본주의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양극화가 더 악화됐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극단적인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영미식 자본주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하다는 착각, 실력주의라면 다 괜찮다는 그 문제는 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스펙을 쌓는 과정, 특정 대학에 진학하고 특정 직장에 진학할 때 들어갈 때 필요한 그런 조건들이 과연 실력만으로 되는 것인가 아니면 부모님의 가정 환경과 경제 환경까지 필요한 것인가를 고민해 볼 때 이제 실력주의로 우리 사회를 뒤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양극화를 더욱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력주의가 아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어떤 정책들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정훈 대표님 방송 끝나고 다시 국회 가셔서 그 손실보상제 입법 청문회 다시 참석하시는 거죠? 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 현명한 결론 그것도 빨리 좀 도출해 주시기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훈, 강민정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